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덕수의 영장실질 구속심사가 3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 대부분 많은 어떤 그 정치 패널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이 100% 구속된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덕수는 70년대부터 공무원 생활을 해갖고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기득권 그리고 김앤장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얘가 경제부총리부터 해갖고 왜 그러면 한덕수 자체를 김앤장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애예요. 김앤장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한덕수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제가 내란 특검에서 내란 방조인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그냥 내란 방조가 아니라 내란 수계를 방조했다라는 건 더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을 그러니까 내란 수계를 방조했다라는 거예요. 공모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상민이나 이런 애보다 내란 수계를 방조했다라는 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이기 때문에 더 큰 죄였거든요. 특검에서는 한 6가지의 혐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쳤는데 이거 누가 봐도 특검이 362쪽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건 100% 구속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떠들었는데 여태까지 증거 나온 것만 해도 한덕수는 거짓말 자체가 여러분들 증거 인멸이거든요. 시선 피하고 말 더듬고 국회에서 위증했던 거 여러분들 다 눈으로 봤어요. 그치? 그리고 자기는 개헌 문건 받은 적 없다. 양복 안주머니에 뭐 집에 가보니까 있었다 이런 헛소리 했는데 이거 증거인멸을 하면서 나중에 CCTV에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윤석열로부터 받는 장면이 다 나와요. 응? 거기에다가 계엄 선포문이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서명을 폐기하고 다시 만들었던 공문서 위조까지 있고 이거 구속의 결정적 사유예요. 누가 봐도 내란 사건에 대해서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내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사법부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독립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법부는 아직도 여러분들 쿠데타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기현 같은 애들이 아직도 윤석열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기현 같은 애가 아직도 윤석열을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고 재판을 하는 자체가 사법부는 지금 쿠데타 진행 중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응? 룸사롱 접대한 판사 새끼가 아직도 사법부에서 윤석열 내란을 재판을 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사법부는 내란 진행 중이고 윤석열 쿠데타와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들 법사위 전체회의를 봤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말로 세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기현 재판 어디까지? 지기현 누구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불러다가 지기현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법원 자체 내로 어떤 조사가 진행되고 있냐라고 했더니 천대엽이라는 애가 법원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저희는 공수처의 수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주랄 떨어 아니 법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끝났나요?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주랄 떨어 그 다음에 오동훈 공수처장 불러서 지금 공수처에서 지기현 사건 지금 수사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법원 행정처에서 자료를 안 준대. 서로 떠넘기고 있는 거 보신 분 있죠? 보신 분 있어요? 천대엽 행정처장은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공수처는 대법에서 그 감사 자료를 안 준대요. 대법에서 감사한 자료를 공수처로 넘겨야 되는데 안 주고 있고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본다고 하고 있고 서로 미루고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 새끼가 지금 아직도 직위원이 저 새끼가 아직도 그러니까 뻔뻔하게 600만 원, 650만 원 가까이 향응 대접을 받고 나서도 아직도 저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응? 아니 법원에서 지금 룸사롱 접대 직위원 스스로가 갔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사진만 찍고 왔다고. 조사를 했대요. 결과를 공개 안 해요. 사법부는 비리 판사의 조사를 공개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내란숙의 재판을 이런 부도덕한 자가 하고 있어요. 나를 시루 계산해갖고 풀어주는 새끼입니다. 이게. 응? 직위원은 재판을 할 놈이 아니라 재판을 받을 놈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자예요. 응? 내란 재판을 맡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조이대나 이 사법 쿠데타 세력들이 반드시 인사조치를 하고 당연히 정상적인 사법부면 조이대를 재판에서 배제시켜야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넉넉고 특검에서 수사 잘한다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법부에서 다 풀어주면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반민특위 같이 특검만 죽으라고 수사해갖고 구속시키면 뭐합니까? 다 풀어주고 기각시키고 특별재판부 법원은요 지금 존중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사법부가 지금 존중의 대상입니까? 조이대 새끼는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 불법적으로 대선 개입한 새끼예요. 사실 조이대 대법원장 자체가 불법으로 공무원이 대선에 개입해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될 놈이에요. 응? 제 말 맞죠? 조이대가 무슨 대법원장이에요.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해갖고 대선 후보에서 날리려고 했던 놈입니다. 응? 조이대, 직위원 이런 자들이 아직도 대법원장 윤석열 재판을 하고 있으니 이런 사법부가 뭔 놈의 내란을 척결을 하고 내란 옹호 세력들이 재판장에 있고 대법원장을 하고 있고 얘네들은 아직도 쿠데타예요. 응? 진짜 쿠데타를 진압하려 그러면 조이대부터 때려잡아야 돼요. 탄핵이 아니라 조이대부터 때려잡아갖고 바로 대선 개입 사건으로 특검에서 조이대부터 조사하고 불러다가 조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특별재판부 읊은 거예요. 형사처벌 대상자들이 대법원장을 맡고 있고 내란숙의 재판을 하고 있고 이따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 많은 놈이 어디서 죄 많은 사람을 심판을 합니까? 쿠데타 중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대통령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아직도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김앤장이 있고 재벌이 있고 그 기득권들이 아직도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을 잡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이런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세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때 가장 허점이 지금 재판부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는 거예요. 내란숙의 이 계엄령 불법 친위 쿠데타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너무너무 당연한 법원의 판단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무슨 한덕수가 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무슨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요? 한덕수 내란 동조자, 내란 대행이고 그 내란을 덮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거 천하가 다 아는데 저 판사들만 몰라요. 미친놈들이에요. 입으로만 한덕수 100% 구속된다. 그런 막연한 기대. 뭐하러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합니까? 그게 쓸데없는 희망 고문인 거예요.
저는 반드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어서 권난동이 오늘 특검 출석을 했죠. 뻔뻔하게 또 자기는 단 10원도 받지 않았다. 뻔뻔한 권난동이가 돈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권선동이를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죠. 차에서 차명폰도 발견했어요. 권선동 차에서 발견된 차명폰에는 권선동 보좌관 이름으로 등록된 차명폰이고, 그 차명폰에는 윤종호 전 세계 윤종호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윤종호 본부장과 건진법사와의 통화 내용이 그대로 있고, 오늘 권선동이에게 넘겨준 1억 원의 어떤 그 현금 다발이 찍힌 사진이 특검이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요, 권선동이가 단순히 돈을 받아서 지금 특검이 그거는 정치자금법 일부고요. 진짜 정확히 보면요, 권난동은 금품의 대가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학자 이 통일교 총재가 미국에서 600억 원대 도박을 한 의혹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얘기를 했죠. 통일교가 지금 한학자가 라스베가스에서 600억 원대 제가 어마어마한 도박을 했던 혐의가 있다. 그걸 제가 예전부터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의혹을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경찰의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게 넘겨주면서 돈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내사에서 무마시키는 역할을 권선동이가 하고, 그러니까 1억 원을 받은 대가로 이런 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통일교가 1억 원을 전달할 당시가 언제냐면 2022년 1월입니다. 그 당시에 대선이 3월이었죠. 3월이 대선이었잖아요. 1월 달이, 그러니까 국힘당의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 돈이었어요. 경선 자금으로 1억 원을 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월, 3월 대선을 앞두고 두 번 한학자 총재에게 권선동이가 두 번 절하고 쇼핑백 2개를 받아갔다라는 것은 분명히 불법 대선 자금이었고, 그 이후에 권선동이가 윤석열 정부에서 9월 달에 국힘당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국힘당의 당원들이, 통일교의 신도들이 당원에 가입을 하고, 윤석열 대선 경선부터 국힘당 통일교의 어떤 신도들이 대거 가입을 하고, 권선동이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비리 혐의를 넘어서 통일교 신도들이 국힘당에 입당시키는 당대표 경선과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의혹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의 검은 거래, 아까 말씀드렸던 돈, 권난동이는 2020년 2년 1월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같은 해 그 다음 달 2월 3월에 한학자 통일교의 총재에게 두 번 절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쇼핑백 2개를 가져갔는데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게 특검의 지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원정 도박을 무마시켜줬고, 그 다음에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YTN 인수나, 이거는 이철규가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거기에 이제 캄보디아의 어떤 통일교의 어떤 그 염원, 그것도 해결해주는, 그리고 통일교의 윤 본부장이 윤석열과 독대를 하는 이런 것도 이제 권선동이가 다 얘기한 거고, 2022년 12월 국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를 또다시 대거 입당시켰던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특검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통일교 당원 명부랑 국힘당 당원 명부랑 통일교 신도들의 명부를 비교하기 위해서 저번에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다가 결사적으로 막았죠. 이게 더 웃긴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민주당에 사이비 종교의 당원들이 대거 입당해 있다면, 정상적인 정당이면 그 사이비 종교인들을 걸러내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자기네 손으로 거르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오히려 수사기관의 손을 빌려서 이번 기회에 자기네 정당 명부가 오염돼 있다라고 하면 그걸 깨끗이 치우는 게 오히려 사실 특검의 이번에 조사는 국힘당 당원 명부를 더 깨끗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떳떳하다면. 자기네들이 이미 통일교 자기네 국힘당 정당 명부가 통일교에 입당이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오염돼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번에 특검이 다시 한번 재영장 청구를 해서 압수수색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네들이 야 우리 명단 우리 당원 명부에 무슨 신천지나 통일교 애들이 들어와 있어. 그럴 리 없어. 설마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다 걸러내는 게 맞잖아요. 정상적인 정당이면. 근데 얘네들은 이 막는 자체만으로도 자기네 정당 명부가 오염돼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범죄를 저는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방송 제목에도 국힘당 존립 자체가 민주주의 저는 민주공화정의 위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힘당 야당 원내교섭단체 야당 추천권 2명의 어떤 그 인권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민주당이 다 부결시켰어요. 저는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힘당 니네는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만 다시 확인시켜주고 싶어요. 그렇죠? 야당 몫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니네는 그 무엇도 국회에서 1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응?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국힘당 추천했던 이 국가인권위원들을 부결시켰다고 보이콧을 한대요. 앞으로 국회 일정을. 이 양심 없는 인간들아. 다수당에 의한 독재가 아니라 좀 상식에 맞는 인물을 추천을 해야지. 이상현 승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인권위위원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했거든요. 이자는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놈이에요. 응? 그냥 윤어게인은 윤석열 탄핵 반대했던 놈이 무슨 국가인권위원회에 극우 인사들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우인식 변호사예요. 정광훈 변호사입니다. 정광훈 목사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인간들이에요. 응? 이러니 당연히 부결되죠. 응? 나는 무슨 인권위원장 안창호, 윤석열 인권이고 나발이고 뭘 내란을 옹호했던 놈들. 국힘당 이거 무슨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어게인 집합소냐? 무슨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부터 윤석열 탄핵 반대 윤어게인 집합소가 돼버렸어요. 정신들을 차려야지. 그래놓고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추천해놓고 아니 상식이 있어야지. 상식이. 진짜 이런 인간들이 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는 국힘당이에요. 제가 이따가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좀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저는 그래서 제가 왜 정치방송을 하고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하고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뛰어들어가고 다니고 팔자에도 없던 집회를 하고 그랬냐면 저는 이 국힘당인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저는 그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2년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진짜 이거는 너무 열받아 갖고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에서 지난해 2024년 9월에 이 김건희가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기사를 봤죠.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했던 거.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이 종묘는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에요. 신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위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국가 사당이에요. 국가 사당을 지 카페로 차 처먹은 거예요. 이 미친년이죠, 이건 진짜. 예전에 조선시대의 왕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쪽으로 갈 때는 의복을 갖추고 예를 갖추고 조상들, 선조들이 묻혀있는 데서 함부로 여길, 그래서 종묘 사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적 중심으로. 이거는 진짜 욕을 먹어야 되는 년이에요. 여기에다가 창경궁에 있는 어떤 그 가구와 냉장고를 갖다 놓고 지 코바나 콘텐츠에서 전시회를 할 때 왔던 외국인 2명과 스님 1명이랑 신부 1명을 데리고 6명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계 문화유산에, 진짜 이거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왕실에 그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곳에서 노가리 까고 커피 마시고 이 정신 나간 거죠. 나는 이거 보면서 진짜 이 망묘루에 이걸 카페를 차려놓고 이 종묘를 바라보는 누마루 집이라고 해요. 마루보다 조금 높은 거 옆에가 트여 있는 걸. 야, 나는 이거를 보고, 그리고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차 전용 도로가 있는데 거기 차 타고 기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조선 왕조 자체가 스스로 절제했어요. 종묘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제례라는 공식 절차로만 접근했던데요. 야, 대한민국의 국가유산과 야, 진짜 세계문화유산이랑 세계문화유산은요, 역사와 기억의 상징이에요. 역사와 기억의 상징. 한 대한민국의 요괴 천박한 년에 차 처마시는 접대 장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은 공공의 자산이지 권력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가 권력을 쳐잡았다고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왕실의 자손들도 여기를 함부로 못 가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이 왕실의 자손들도 여기를 국가유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갑니다. 왕실의 자손들도 성묘시기에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요. 휴일날은 못 가요. 종묘에서 지인들과 깔깔 쳐대고 담소를 나누는 사적 공간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 천박한 년이 공과 사도 구분 못하고 지가 권력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마저도 사적으로 지 카페로 쓴 년이에요. 저는 이런 거에 너무 분노해요. 거기가 어디라고? 왕도 절제했었는데 종묘에서 차담회를 하고 CCTV를 끄고 차를 쳐다 자동차로 기어 들어가고. 진짜 아휴, 누가 이런 자격을 줬는데요? 정신 나간 년이죠 이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국힘당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안 1도 통과 못 시킨다고 했죠.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국힘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적이다.
오늘 국회에 전면 보이콧을 하고 나갔어요. 국힘당이 없어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오늘 의결을 하고 민주당이 의총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오송 참사 유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힘당이 있으나 마나요. 응? 제가 이따가 국힘당의 저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얘기합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정말 어려운 정상회담 하셨죠. 제가 오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대통령이 가장 외교의 험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요, 전부 전 세계 정상들이 외교의 험지는 워싱턴 DC라고 얘기해요. 깡패 국가예요. 한마디로 어떤 외교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압박에, 특히 트럼프 시대 때는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견뎌내냐, 그런 숙제를 갖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가는 외교의 험지라고 얘기합니다. 워싱턴 DC를.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어떤 국익을 위해서 정말 실용적으로 잘 받아칠 건 받아치고,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여러분들 말 잘하고 직설적이고 반박 잘하고 하시는데 그 절제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개인적으로. 야, 우리도 빨리 국력을 키워야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과거에 젤렌스키가 트럼프 백악관 라이브로 중계되는데 너는 왜 옷도 양복도 안 입고 오고 막 이러면서 면박을 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고 고성이 오가고 싸웠죠. 그렇죠? 싸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게 그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어떤 그런 상황이나 특히 젤렌스키 같이 서로 면박을 주고 어떤 목소리가 크면서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아마 가장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장면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트럼프가 아무리 막 나가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는 저는 1도 걱정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젤렌스키와 이재명 대통령이 처한 위치는 전혀 다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걱정 제가 안 했다고 얘기하냐면요, 젤렌스키는요, 말이 정상회담이지만 젤렌스키는 전쟁 중에 있는 어떤 미국의 지원이 아주 절실한, 한마디로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회담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젤렌스키는 미국에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어떤 상호적으로 평등한 정상회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연히 젤렌스키에게 면박을 주고, 당연히 트럼프가 어디를 양보해라, 돈바스를 양보해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게는 무역도 해야 되고,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북한도 견제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무슨 미국에다가 투자를 합니까? 이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우리 돈만, 지금 세금만 축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운 거야. 이해가 가세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아시아에서 부자야. 얘네들 내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우리가 받을 게 많아. 당연히 대접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미국의 원조에만 의존해야 되는 정상회담이었다면 불안했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나마 그동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미국이나 어떤 서구 유럽에서도 인정하는 아시아의 호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 지금 어떤 아메리카 마스카를 다시 하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줄 게 있잖아, 나름. 근데 젤렌스키가 줄 게가 뭐 있어? 미사일 좀 보내줘요.
병력 좀 보내줘요. 계속 징징거리니까 야막 트집 잡는 거죠. 꼴보기 싫으니까. 트럼프는 장사꾼인데. 응?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이제 오늘 한겨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공개했어요. 우리가 그 도란프가 3시간 전에 SNS에서 사실 난리를 피웠죠. 난리를 피우면서 우리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막 걱정을 했었는데 그 지금 한겨레 그 취재진이 요걸 요걸 발표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딱 도착하자마자 미국 극우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만 극우가 있는 게 아니라 재미동포 사회에서도 극우들이 많습니다. 그 재미동포 사회의 극우들과 미국의 극우들이 같이 연계가 돼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미국에도 여러분들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극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극우들과 미국의 도란프 극우들과의 합상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리자마자 숙청 막 이렇게 외쳐요. 숙청 막 외치니까 이거 보세요. 도란프가 밖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나오니까 숙청 막 외치니까 이재명 대통령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죠. 이재명 대통령 귀에다 밖에서 막 숙청 이재명 대통령한테 귀에다 뭐라 그러냐면 저거 가짜 뉴스야. 저거 가짜 뉴스야.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가짜 뉴스라고 불러. 이렇게 페이크 뉴스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페이크 뉴스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도란프가 이미 얘기가 돼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저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 안미 경중 어렵다 이제는,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이제는 어렵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관계가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우려를 하는데, 저는 그냥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 그러면 왜 이 발언을 했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반중으로 몰고 그런 반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방미 기간 중에는 당연히 트럼프와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하는데,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일이라는 어떤 공조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죠. 그 대신 이런 걸로 해갖고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는데, 그 다음 발언을 왜 소개를 안 하냐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내, 그러니까 가면서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과 절연할 거냐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물어요. 주한미국 전력을 대만 유사시 투입할 수 있는 전력적 유연성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 한중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고, 중국도 동맹인 미국 입장을 고려한 한국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연히 미국이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당연히 기레기 새끼들 무슨 미국 중국과 절연을 이딴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뭐니 해도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최고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발력이었고, 아니면 준비대로도 참 잘 준비한 것 같고, 다들 뭐 이 발언으로 이제 트럼프가 맞다, 나 4년 전에 김정은과 친했었지, 그런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좀 몇 가지만 짚을게요. 지금 이번에 그 재벌 4대 총수들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방미를 했죠. 근데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가 있죠. 3,500억 불을 제외하고도 지금 거의 1,500억 불, 209조 정도 되거든요. 이 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물론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게 투자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태까지 우리는 미국과의 교역에 한미 FTA에 따라서 무관세로 우리는 수출을 하고 했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에 우리나라가 의지하는 게 27% 정도 돼요. 근데 OECD 평균이 한 14% 정도 돼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2배 정도 높은 제조업의 의존도가 있어요. 그 제조업의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나름 그런 막강한 어떤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해에 국내 제조업의 전체 설비 투자 규모가 1,060억 달러예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국내에다가 기업들이 투자한 돈은 1,060억 달러밖에 안 돼요. 전체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내 투자가 아무래도 기업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 저렇게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국내 생산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그럼 공장이 없다라는 거는 일자리가 축소가 되거든요. 당연히 고용만 지금 4년째 고용이 감소되고 있고 제조업 일자리가 1분기 1년 전보다 12,000개가 줄고 있어요. 저는 다른 대통령이면 걱정이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라서 저는 국내 기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거 잘 알거든요. 국내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라도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용이 불안해지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고용이 불안해지고 당연히 설비 투자가 덜 되니까 국내 일자리는 줄고 기업들은 인원을 감축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2의 IMF 같은 어떤 불황기가 내수 불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미국에만 몰려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이고 우리나라만 청구서를 받은 게 아니라 미국의 청구서를 전 세계가 다 받았죠. 그래서 국내 산업의 일자리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런 거 이재명 대통령이 꼼꼼히 챙기고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 우리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잘 끝났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알아요. 근데 트럼프의 무례함을 잊으면 안 돼요. 정상회담 3시간 앞두고 SNS에 걸려가고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응? 이런 나라와 거래할 수 없다. 이거는 외교적 결례예요. 저는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기레기 새끼들 미국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화도 미국이 냈다가 그럼 화낸 놈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화냈다가 웃어주면 결국은 웃어줘서 감사하다야. 웃기지 않아요? 뭔가 잘못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가 웃으면 트럼프는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성화돼 버렸어요. 화낸 놈이 잘못되고 결례를 한 놈이 잘못되면 적어도 주권 국가의 언론은요 대한민국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의 힘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월등히 앞서고 세계 최고의 국가라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로 한 대통령이 저런 무례한 트럼프면 대한민국 언론은 일제히 외교적 결례다.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 망치려고 한다면 일제히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요. 대한민국 국힘당이라는 정당 새끼들. 뭐라고 떠듭니까? 이재명 독재 탄압, 야당 탄압을 미국에서도 알고 있다. 이 미친놈들이죠. 응?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우리가 화를 낸 놈에게 너 왜 화내냐고 얘기 못하고 물론 대통령은 못하죠. 국익을 위해서 참았죠. 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딱 이 말 듣고 싶어요. 불같았던 이재명 니콜 사이다. 잘 참았다. 성숙된 이재명을 다시 한번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 누가 옆에서 말하면 바로 질러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대통령이라는 그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 국익이라는 그 무게감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다 참았어요. 응? 그러면 언론에서 대통령은 말 못하지만
트럼프의 무례함이나 결례에 대해서 짚어야죠. 결국은 트럼프와 화기애애 웃었다. 그게 무슨 먼 놈의 정상회담에 기자들이 쓰는 겁니까? 이런 정상회담, 트럼프의 외교적 결례 다시는 잊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꼭 집어줘야죠. 회담 3시간 앞두고 의제에도 없었던 SNS에서 독자적인 글로 외국 지가 오는 것도 아니고 방문하는 손님한테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트럼프의 무례함은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응? 진짜 우리 언론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것은 결과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가 무례하게 했다라는 것을 마치 그걸 비즈니스의 방식이니 그거를 트럼프 스타일이니 성역화하는 이런 짓거리들은 좀 제발 배웠다는 새끼들, 무슨 패널, 시사 패널이든 무슨 정치 분석을 하는 새끼들이 제발 트럼프의 외교적 스타일, 먼 놈에 이르기의 외교적 스타일로 포장을 합니까? 무례함이죠. 안 그래요? 트럼프의 무례함을 마치 트럼프의 비즈니스 스타일로 포장을 시켜줘요. 그것도 외교 분석가라는 새끼들, 외교 전문가라는 새끼들이 방송에 나와서 비판해줘야죠. 응? 저는 이거는 우리 언론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짚어줘야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브라질 관세 50%죠. 왜 인도도 관세 50%예요. 왜 그러냐면 인도는 중국이랑 붙어먹어갖고 트럼프가 엿먹으라고 하는 거고, 브라질은 뭐냐면요, 지금 룰라 대통령이 반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룰라 너 엿먹으라고 하면서 50% 때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룰라 대통령이랑 대선에서 붙었던 보우 소나루, 이게 친미 성향의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얘가 떨어졌어요. 얘가 떨어지자마자 얘가 쿠데타를 모의했다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얘를 지금 풀어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브라질을 관세 50% 때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에게 붙은 인도에게 관세 50% 때리는 거예요. 미국은 많은 거를 잃고 있어요. 관세로 여기저기서 조지고 다니는 것 같죠? 그 관세의 피해는 미국 국민들을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싼 값에 물건을 가져갔던 미국이 이제는 비싼 가격에 오히려 자기 국민들에게 풀어요. 결국은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틈을 다 갖고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점점점 미국에게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중국의 어마어마한 어떤 그 위안화의 위력으로 여기저기서 하나씩 지금 삼키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전략이 굉장히 무섭게 이런 트럼프의 전략에 맞서서 오히려 중국이 미국에 대한 피해를 중국이 보상하는 것 같이 친중 정부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제사회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광운식 비서실장이 저는 큰일을 했습니다, 진짜. 응? 지금 비선 라인이죠. 비선 라인에서 그구들이 움직여서 트럼프의 SNS까지, 그것도 정상회담 3시간 전까지 쓰게끔 하는 그런 작전들을 보면 비선 라인이 트럼프 주변에 있는 것이고, 그 비선 라인을 제압한 게 공식 라인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비서실장과 미국의 비서실장이 결국은 수지 와일드, 그러니까 공식이 비선을 제압한 거예요. 그쵸? 비공식적으로 무슨 뭐 모스탄이니 그구들 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막 이런 것들을 막 트럼프한테 전달하는 비선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식 라인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거를 제압을 한 거예요. 미국의 수지 와일드와 어떤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일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를 회복한 하고 지금 그런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한 나라다라고 하면서 그런 가짜 뉴스에 속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도란프랑 3년 반 정도는 계속,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이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죠. 이번은 시작에 사실 신뢰 구축에 가장 주안점을 두면 되는 거고, 앞으로 더 많은 한미 정상과 더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더 있겠죠. 가까운 10월에 에이펙에서 다시 한번 미국의 어떤 도란프와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이번에는 안방에 트럼프가 방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만날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달된 그 글을 보면, 이 마가라고 하는 이 트럼프 주변의 극우 세력들, 얘네들이 예전부터 헝가리, 브라질, 일본, 한국 극우와 연대를 시도했어요. 이 마가라고 하는 게 트럼프가 지난번에 바이든한테 대통령 선거 졌을 때 부정선거론을 띄웠던 놈들이에요. 그렇죠? 부정선거론을 띄우고 반중 정책을 지지했던 놈들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빨갱이 몰이를 하다가 중국 몰이를 하죠. 여기서 온 거예요. 부정선거와 반중의 어떤 극우 연대가 한국 지형에 오면서 뜬금없이 반중 부정선거가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미국의 극우들이 헝가리, 브라질, 일본, 한국, 대한민국과 그거에 연대해서 이런 지금 그걸 형성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에도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었고, 바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날아가서 결국은 이런 비선보다는 정부 대 정부의 어떤 공신력 있는 어떤 소통 방식으로 제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어떻게 보면 오산의 어떤 미군 기지를, 트럼프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가 봐요. 오산의 미군 기지를 대한민국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는 미국의 대통령 이외에는 아무도 거기를 명령을 할 권한이 없는데 왜 대한민국이 거기를 했냐? 이러면서 분노를 했다라는 뭐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이런 것들이 퍼졌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산 공군기지는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오산에는 80%가 미군이 차지하고 있고 20% 정도는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특검에서 오산의 그 공군지를 압수수색한 건 대한민국 진영 20%를 차지하고 있는 지휘 체계를 점검하고 수사를 한 거예요. 미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산 공군기지 안에 대한민국 주둔 진영을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이거를 미국을 압수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이런 이 마가와 우리나라의 극우들과 연대를 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거기에는 저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미동포들,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 재미동포와 대한민국 극우들의 연대.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재미동포뿐만 아니라 이런 가짜 뉴스들이나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교민사회 이쪽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민주평화통일 미국 지부나 이런 것들도 아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이런 것도 아마 잘 구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한인교회 극우들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기도. 그 다음에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정성호 의원들이랑 일부 민주당 검사 출신들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죠. 주철현 이런 사람들. 좀 딴 거 아니에요. 어제 비판을 세게 했더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김용민, 민영배, 장경태, 정청래, 어떤 예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정성호는 이제는 국무위원이죠. 그럼 정부 인사예요. 법무부 장관이고. 약간 엇박자가 있어요. 그 엇박자가 뭐냐? 어제도 설명했지만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민주당은
지금 여러분들 검찰 개혁의 일부가 돼 있죠. 그게 뭐냐면 6대 범죄를 제외한, 그러니까 검찰은 현재도 6대 범죄밖에 수사를 못 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더 확대시켜 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기존에 있던 6개의 수사를 중수청이라는 중대범죄수사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검찰이 수사했던 걸 거기서 수사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당연히 검찰청을 없어지고 이제 공소청으로 만들면 공소청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대범죄수사처를 기존같이 법무부 밑에다가 놓으면 결국은 법무부가 검찰청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행정안전부 밑으로 둬야 된다라고 이제 민주당의 검찰개혁론자들이에요. 이거에 반해서 정성호는 나도 오늘 뭐 엇박자라고 여기저기서 비판이 나오니까 진화에 나섰어요. 나도 검찰개혁 동의한다. 검찰 수사권 폐지해야 된다는 거 동의한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지만 정성호의 생각은 뭐냐? 검찰을 경찰도 믿을 수 없다. 거기까지는 동의해요. 그래서 이거는 법무부 밑에 놔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엇박자예요. 중대범죄수사처를 법무부에 놓을 것이냐, 행안부에 놓을 것이냐. 이거는 행안부가 좀 민주당에서는 대세고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권이 아니라 검찰이 재수사를 하게끔 해야 된다가 지금 정성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1차 수사권은 없더라도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검찰 개혁의 취지와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검찰은 아예 이제는 역사 속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이제는 공소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검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싶으면 중수청으로 가라 이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의 골자가. 근데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까봐 지금 모든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를 직접 할 수 있게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은 보안수사 요구권인데 이 보안수사 요구보다 더 한 단계 검찰개혁이 후퇴하는 것 같이 2차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응? 이거는 오히려 검찰이 더 칼자리를 주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야 우리가 수사할게. 그럼 어떻게 돼요? 또다시 검찰 수사관들이 생기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이 완전한 이제 수사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검찰 수사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검찰 수사관이 왜 필요해요? 검찰 특활비가 왜 필요해요? 검찰의 수사권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고 없애야만 특활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수사권이 있으니까 특활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재수사를 하게 되면 또 인지수사를 해갖고 별건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응? 여기저기서 이제 정성호에 대한 비판과 사퇴 여론이 있으니까 정성호가 나는 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이 확고하다. 그 대신 1차 수사권이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응? 지금 이게 가장 문제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님이 정성호 장관 본분에 충실한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성호가 뭐라고 하냐면 중수청 행안부에 두면 통제하기 어렵대요. 검찰과 다르다고 담보 못한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왜 맨날 여태까지 우리가 개혁을 실패했는 줄 아세요? 개혁을 안 해서 늘 당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타살을 당한 것도 개혁에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새끼한테 정권을 뺏긴 것도 개혁에 실패해서 뺏긴 거예요. 개혁을 해야만 역풍이 없는 거예요. 개혁을 안 하니까 역풍을 맞는 겁니다. 제 말 맞죠? 개혁을 정광석같이 해놓으면 역풍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개혁을 하려다가 주춤하는 사이에 되치기 당하고 그때 정권 뺏기고
오히려 검찰에 다시는 저들에게 정권을 주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날아갈까봐 정치적 탄압이 오는 거예요. 그 희생양이 이재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개혁은 성공하면요 역풍이 없어요. 민주당이 제대로 된 이번에 개혁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믿던 정성호까지 이런 자세를 취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런 해방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이 반역자들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저는 국힘당과 이 사법부, 검찰 새끼들을 대한민국의 반역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역 세력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단한 적이 없어요. 지금같이 민주당이 다수석을 갖고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3달도 안 된 대통령이고 거기에 민주당이 국회 의석을 장악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3특검이 가동되고 있어요. 이 3특검은 전부 국힘당과 윤석열을 향하고 김건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발목을 잡았던 건 김경수 특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권 잡자마자 정권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권 잡자마자 3특검으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금 잡들이하고 있어요. 제가 일주일 전인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다. 피부를 절감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특검의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기쁨에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국힘당 애들이 한 명씩 구속되고 윤석열은 김건희는 구속되고 취약한 모습으로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이 모든 기회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진짜 오래가지 않아요. 힘 있을 때 그 힘을 써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권력을 쥐어줬더니 그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을 사리니까 제대로 된 칼을 휘두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칠 각오로 칼을 휘두르면요,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내가 다칠까봐 칼을 빼지 않으니까 저쪽에서 먼저 찌르는 거예요. 제가 이 바닥에서 10여 년 동안 있어 보면 우리가 늘 장검을 쥐고 있는데 이 장검을 빼기까지 너무너무 고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도 빼기 전에 이미 내 배에는 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검찰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이 검찰의 힘으로 대한민국 적폐들이 기세등등하게 80년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거예요. 제 말 맞죠? 검찰의 힘이 없었다 그러면 조중동이 클 수 없었고 검찰의 힘이 없었다 그러면 저 반역정당 국힘당이 저렇게 보수인 척하면서 살지 못했고 재벌들도 저렇게 재벌이라는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유일한 용어를 얻으면서 부를 축적하지 못했어요. 전부 검찰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왜 국힘당은 검찰개혁을 반대할까요? 너무너무 당연하죠. 국힘당이 검찰개혁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검찰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니까. 왜 국힘당이 사법개혁을 반대할까요? 사법부도 자기네 편이니까. 왜 언론개혁을 반대할까요? 조중동도 자기네 편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죠. 이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의 가장 밑에서 행동대장을 하는 건 검찰 권력이에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순간 조중동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법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한 검찰개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적폐의 심장의 고름을 도려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단순히 검찰만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적폐들의 심장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찰이에요. 검찰의 칼날로 적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그 수단으로 썼던 거 아닙니까?
검찰의 칼날이 늘 진보와 민주당을 향했고 국힘당에서는 무뎌지고 사법부 판결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가 자꾸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따로 보는데요. 가장 어려운 게 검찰개혁이에요. 검찰개혁 해놓으면요.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제 말 동의하시죠? 검찰이 버티고 있으니까 사법개혁으로 못 넘어갔잖아요. 여태까지. 검찰만 작살내면요. 언론이고 사법부 끽소리도 못해요. 응? 그래서 검찰을 제일 먼저 조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세요? 사법부를 먼저 조지는 게 아니라 왜 검찰을 조지냐? 검찰은 늘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법전이 아니라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검찰의 법전이 아닌 그 칼자루가 결국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개혁하려는 자들을 위해서 또 향하거든요. 늘 우리가 개혁을 하려다가 검찰에 당했잖아요. 갑자기 대치기 당하잖아요. 검찰을 먼저 작사를 정광석화같이 해놓으면요. 언론, 사법부 쪽도 못 씁니다. 제 말이 틀리나 봐요. 검찰 수사권 폐지시키면요. 사법부, 조의대, 직위원 저런 새끼들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검찰의 힘이 무력화시키면 공수처나 경찰이나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다 검찰이 보호해줬잖아요. 사건 덮고 사건 만들고. 검찰을 없애요. 검찰이 가장 적폐의 심장이에요. 그 심장을 도려내면 저들은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1순위 과제예요. 그 다음 국힘당 얘기 좀 합시다. 장동혁이가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죠. 국민의힘의 장동혁이가 대표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분당이 될 거다. 처음에 저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가 공천을 못 받고 수도권에 그러면 분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어제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것들은 한동훈이나 이런 애를 내가 너무 과대평가했구나. 안철수나 쟤네들은 분당할 능력도 없고 판단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 애들이다.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님이나 어떤 정치 패널들은 얘기할 때 국힘당이 어떤 분당 가능성이 높다는데 물론 분당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신이 아니까 맞출 수는 없지만 저는 분당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봐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이제 한동훈이가 결국은 자기가 김문수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이가 된 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의 힘이 과거 같지 않다. 한동훈이의 리더십에 무슨 타격을 입었다 그랬는데 저는 그것도 좀 반문해주고 싶어요. 한동훈이가 언제 리더십이 있었나요? 한동훈이가 언제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냥 윤석열의 황태자로 그냥 한동훈 위드훈이 팬클럽 하나 생겨갖고 까불고 다니다가 그냥 지 팬 좀 새기니까 뭐가 된 듯 하다가 윤석열에게 날아가니까 지금 배신자 소리가 듣죠. 저는 왜 한동훈이는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로 위기와 찬스를 같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제 분석은. 한동훈에게 이번에 장동혁 대표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거예요. 첫째, 제가 위기로 보는 건 뭐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사실상 이번에 김문수를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이가 됐다는 것은 당내 기반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 준 거고 위기는. 두 번째, 한동훈이가 이번에 전당대회조차 못 나간 이유는 국힘당 안에서 한동훈을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싫어하는 배신자론이 지금 들끓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 사정 조금 아시는 분들은 진짜 한동훈이는 거의 배신자로 윤석열 지지자들을 볼 때는 완전 반역자예요. 완전 한동훈이는 민주당 인사들보다 한동훈을 더 싫어해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안티가 많고 국힘당 안하에서의 어떤 배신자론이 한동훈을 더 감싸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한동훈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 말 일리가 있죠. 그렇죠? 한동훈 주변에 한동훈 하면
국힘당 지지자들 안에서 한동훈 니콜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오라도 한동훈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한계가 지금 점점 드러나는 것이죠. 그치?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러죠. 막 쟤는 쟤랑 같이 다니면 배신자 소리 들어. 그런데 주변의 정치인들이 한동훈이랑 같이 하려고 할까요? 안 한다고요. 다른 길을 간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에게 정치적 위기가 올 수 있고, 두 번째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장동혁이가 국힘당의 당권은 쥐었지만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쵸? 장동혁이는 한계는 내년 6월이라고 봐요. 전 6월에 국힘당이 참패를 할 겁니다. 저는 왜 분당 가능성이, 처음에는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못 받으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한동훈이나 안철수가 하는 짓 보니까 분당 가능성은 없어요. 왜 그러냐? 오히려 탄핵 찬성파들은 내년 지방선거 어차피 망할 거니까 조용히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처절한 참패를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국힘당에서 쇄신의 목소리가 다시 나올 수 있고, 장동혁이나 극우들과 단절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때 오히려 그 대항카드로 한동훈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친한계나 또는 탄핵 찬성파들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오히려 탄핵 찬성파들은 당내 권력 투쟁은 하겠지만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에 더 망해봐야지 정신 차린다는 그런 입장을 취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 말 동의하시죠? 그렇죠? 누가 봐도 장동혁이 1.5선 이제 2022년에 배지 달아갖고 어떤 공천이나 이런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는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비록 전당대회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국힘당의 어떤 개혁과 쇄신을 바라는 일부 어떤 탄핵 찬성파들이나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에 한마디로 망하는 거를 보면서 그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동훈에겐 위기이자 기회가 왔는데 그 찬스는 한동훈에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국힘당에서 극우와의 단절을 얘기하고 쇄신을 얘기할 때도 그 쇄신의 중심에 한동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상 한동훈의 정치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뭐 한 것도 없지만 배지를 산 적도 없고 그냥 맨날 깝죽대다가 커피나 처마시고 책을 읽는 척 했지만, 저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저는 책을 봅니다. 저는 커피를 마십니다. 저는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산책을 합니다. 이런 주접 떨다가, 그렇죠? 주접 떨다가 정치가 마치 보여지는 거 있는 거. 물론 정치들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있지만 결국은 한동훈이는 정치의 어떤 그 과정이나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다 넘어서 한동훈은 국힘당 안에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배신자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의 입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보수 개혁 세력이 할 때 오히려 한동훈을 배제하고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야 친한계에 친한계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한동훈보다 국힘당에서 더 가장 센 계파는 친길계예요. 지금 국힘당의 새로운 계파 친길계, 친전환길계가 제일 센 것 같아요. 한동훈계보단 친길계가 지금 당대표까지 만들어서 한동훈이는 이제 전환길한테도 안 되는 친길계가 지금 국힘당을 좀 접수하지 않았나, 친길계. 그래서 제가 보면 그렇게 하고 저는 정치를 그렇게 봐요. 한편에서는 한동훈에게 위기다, 한편에서는 기회다라고 하는데, 위기이자 기회인데 그 만들어낼 기회가 오더라도 그걸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국힘당은 심지어 어떤 소리까지 들으냐면 국힘당이 뭐 분당한다는 소리들이 막 여기저기서 뭐 호사가들이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나가냐,
내년 선거 말아먹으면 쟤네가 나가겠지. 지네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에게 국회의원 선거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지난번 총선 졌죠. 이번에 대선 졌죠. 지방선거를 지면요. 2028년에 이번에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표만 주십시오 하면서 지네 배지를 유지하기는 지방선거를 깨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지방선거 굉장히 신경 쓴대요. 지방선거의 완승을 사활을 걸었다는 소리가 있어요. 왜냐면 누구보다도 지방 기초단체장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선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실 것 같아요. 물론 공직자이기 때문에 선거 개입은 못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국힘당 분석은 이 정도까지 하고, 제가 요즘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새끼들 중에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앞에 달고 허건날 방송이 문재인 욕하고 김어준 욕하고 주진우 욕하고 뭐 항상 그런 애들 있죠. 유시민 욕하고 저 시사타파 개총수 욕하고 이런 애들이 왜 생겼나 생각을 해봤어요. 얘네들이 하는 짓이 내가 분석을 좀 해봤더니 지금 극우 새끼들과 민주진영에서 이재명 대통령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허구한 날 욕하는 새끼들이랑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증오를 팔아먹어요. 맞죠? 이 새끼들 제목이 항상 누구를 증오를 해요. 입으로는 이재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항상 증오를 야기시킵니다. 주제를 잡아갖고. 증오를 팔아야지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허구한 날 우리는 늘 이 반민족 반역자 세력들과 싸울 때 이 새끼들은 민주당 지지자를, 그러니까 이재명을 응원한 척하면서 민주당 내에 증오심을 유발해갖고 자기네만의 그 팔을 만드는 거죠. 그 증오심을 유발시켜갖고 정치 식견이 얇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래야지 이재명을 지킨다 라면 정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놈들이 나쁜 놈이구나, 이놈들이 지금 이재명을 흔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정청래를 욕하고 문재인을 욕하고 정청래 당대표를 수박이라고 하는, 심지어 최강욱을 욕하고 김어준을 욕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 맞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는 짓들이. 허구한 날 민주당의 그 흠만 잡고, 누구를 증오하게끔 만들어서 그 증오를 하면 자기랑 조금 하면 그게 돈이 되니까. 겉으로는 이재명을 지킨다. 그러면 이 사람 우리 편인가? 나 민주당 지지자인데? 근데 내가 몰랐는데 민주당 안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었어? 그럼 저런 나쁜 놈들을 막아야 되겠네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증오가 되는 거야. 국힘당이 미운 거보다 이놈한테 점점 꽂히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원래는 우리같이 맨날 주적은 국힘당이고 검찰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미워도 민주당, 실망해도 민주당, 어게인 민주당이야. 그렇잖아? 어쨌든 우리는 고쳐 쓰려고 노력하는데 얘네들은 허구한 날 민주당만 욕해요. 허구한 날. 근데 민주당만 욕하면 국힘당 지지자나 갈라치기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흔드는 세력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간판을 달죠. 라고 하면서 정청래를 욕하면서 증오를 유발시켜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욕해서 문재인이 이재명을 수사시켰다라고 하면서 증오를 유발시켜갖고 사람들에게 증오를 팔아서 돈을 받는 놈들이죠. 이런 애들한테 여러분들 절대 정신 팔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랑 우리는 민주당의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니까.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늘 공격의 대상이 되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은 우리를 흔들고 싶죠. 제가 이 자리에서만 저를 10년 전에 보신 분들, 13년 전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민주당을 고쳤어야지 민주당을 버리는 정당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포기하면 국민의힘의 세상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악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민주당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이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국힘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에요. 알겠죠? 저도 왜 민주당에 실망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국힘당보다 100배 1000배 난 정당이 민주당이에요. 알겠죠? 하여튼 이 증오를 파는 이 유튜버들 조심하셔라. 여러분들이나 나나 한결같이 우리의 목표는 국힘당을 지구상에서 없애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민주당이 보수의 자리로 돌아가고 새로운 진보 정당들과 경쟁하는 그런 꿈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내부 갈라치게 하는 새끼들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민주당 지지자인 척, 이재명 지지자인 척 하지만 사실상 이놈들이 가장 민주당의 해악거리들인 거예요. 증오를 팔아 돈으로 장사하는 놈들 꼭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진숙이는 조만간 날아갈 것 같고, 방통위 개편안이 통과되면 바로 임기가 중단되고요. 김영현이도 조만간 국가인권위 특검에서 구속영장 칠 것 같고요. 박정윤 대령을 긴급 구제를 처음에 찬성을 했다가 런종섭 전화를 받고 갑자기 기각을 시켰거든요. 특검이 이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원식 의장이, 저는 뭐 일부는 동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개헌하면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렇죠? 개헌 네 꼴 안 된다. 근데 개헌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1987 체제로 지금 살고 있었고 38년간 단 한 번도 지금 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개헌에 거부감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권력구조의 개편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특히 국힘당이 집권할 때 자꾸 개헌론이 떨어지면 그 개헌은 의원 내각제로 가려는 개헌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개헌을 반대했지만, 우리 민주당이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는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우리가 권력구조의 개헌만이 아니래도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1단계의 개헌과 2단계의 개헌을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1단계 개헌부터 하자. 1단계 개헌은 쉬운 것부터 개헌하자는 거예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고 개헌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을 하고, 감사원이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데, 물론 독립은 돼 있다고 하지만 행정부가 아닌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자. 요 세 개만큼은 이번에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2단계 개헌이 바로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 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보셔도 4년 대통령 연임제랑 결선 투표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늘 불안한 게 야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0.73으로 질 때도 심상정의가 결국은 거의 80만 표를 가져감으로써 우리가 사실, 물론 그게 심상정의 책임은 아니라고는 말 못해요. 저는 만약에 결선 투표가 있다라고 했으면 심상정의는 사실상 출마를 못해요. 저는 결선 투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자연스럽게 야권 단일화, 그러니까 민주 진보의 단일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이 1단계 개헌과 2단계 개헌이 있는데, 올 9월부터 이제 개헌 논의를 하자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내년 6.3 지방선거 전까지는 1단계 개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랑 그러니까 계엄령은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와, 세 번째 감사원의 국회 이전은, 이거는 여야가 이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6.3 지방선거
내년에 어떤 1단계 개헌을 하고 나머지 2028년에 이제 권력구조의 개헌, 4년 연임제 또는 그 결선투표제 이거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 개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게 뭐냐면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에게 개헌을 1차 개헌, 2차 개헌을 하면서 국민투표 붙이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1단계의 개헌에 여야가 합의를 먼저 해놓고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회가 1단계의 개헌에 합의를 해놓고 국민투표는 한 번에 끝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국민투표를 붙이고 저것도 국민투표를 붙이면 국민들이 어떤 그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개헌의 1차, 그러니까 이 여야가 합의된 개헌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2028년도 총선을 앞두고 그때 그 2차 개헌도 했고 국민들에게 한 번에 국민투표를 붙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0번 정도 헌법을 바꿨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헌법을 자주 바꿀 수 있었냐 그러면 그러니까 국회 의결만으로 헌법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첫날 만날 우리가 이게 다수당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저는 자신감은 있지만 혹시나 모를까 우리가 소수당이 됐을 경우에 저들이 국회 의결만으로 법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 의결만으로 하는 건 우리나라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번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의 적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4년 연임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 8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재명 대통령 8년 했으면 좋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5년짜리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한다 그래갖고 본인부터 해당한다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쉽지만 다음 대통령부터는 4년 연임제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짜리 대통령이고 결선 투표제는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저는 요거 굉장히 환영하는 제가 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업 중에 스마트폰 금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저는 뭐 한쪽에서는 야 이거를 법에서 통과시켜야 되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문제가 진짜 심각합니다. 수업 중에 이거 스마트폰 못 쓰게 해야 됩니다. 애들 그냥 스마트폰 안 뺐으면요 그냥 스마트폰 달고 살아요. 그렇다고 체벌을 할 수도 없고요. 저는 찬성이에요. 제가 꼰대인지 몰라도 내년 1월부터 초중고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어요. 오죽하면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을까요? 이거 어른들도 심각하거든요. 지금 저도 스마트폰 의존증이 굉장히 커요. 어디 가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스마트폰 없을 때 어떻게 살았지? 어느 순간 이 스마트폰이 나에게 굉장히 족쇄구나. 스마트폰 없이 하루도 못 살 것 같다는 막 어떤 날 제가 출근하다가 모르고 휴대폰을 안 갖고 와요. 다시 돌아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거 없어도 어떻게 보면 살 수 있거든. 없어도 그냥 하루 지내면 되는데 뭔가 불안해서 나 다시 차를 돌리고 있더라고. 저는 이거 굉장히 찬성입니다. 찬성. 제가 오늘 이것저것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여러분들 공감 가는 얘기도 있었을 테고 여러분들이 듣는 와중에 좀 비공감되는 얘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